네, 안녕하세요. 그 세미나 시간 약속된 8시가 돼서 네,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 일단 진행을 맡은 네, OKKY의 리오라고 합니다. 아마 종종 뵙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세미나는 약 50분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발표가 완료되면 한 2, 3분 정도 짧은 그 정도의 휴식을 좀 취한 이후에 한 1, 20분 정도의 Q&A를 진행하고 네, 세미나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연사님께서 또 참석자 전원에게 그 연사님이 직접 강연한 리액트 관련 강의 5,000원 할인 쿠폰을 또 특별히 지급한다고 하니까요.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월간 그 OKKY 그 세미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부대 사항들, 그다음에 비용 관련된 것들, 네, 테크 그 HR 전문 기업인 이브레인에서 네, 스폰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온라인에서 윈터루드로 활동하고 계시고 개발자를 위해 개발하는 개발자 이정환 CTO님을 모시고 리액트가 처음인 당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벼운 네, 박수로 네,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정환님 네,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액트가 처음인 당신이라는 주제로 오늘 OKKY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가 시간에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서비스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서비스들 모두 리액트로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리액트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전 세계 채용 시장에서는 리액트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우대하고 있고 기존에 다른 코드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던 서비스들도 리액트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디북스처럼 이미 마이그레이션하고 있다고 밝힌 서비스들도 꽤나 많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뜨거운 열풍을 자랑하고 있는 리액트에 대해서 여러분께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세미나는 45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55분 정도로 진행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세미나 자리를 마련해 주신 OKKY 스태프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에게 있어 지금 이 자리는 매우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되게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준비 많이 해왔으니까 긴장 안 하고 잘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정환이라고 하고요. 윈터루드라는 닉네임으로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발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덕트들을 만들고 있는 22hours라는 기업에서 CTO 및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생 시절에는 야, 스택 오버플로우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이런 호기로운 마음에 한국 개발자 Q&A 서비스 데브스튜라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운영해 본 경험도 있고요. 지금은 그 서비스의 버전 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윈터루드라는 네이밍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IT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유데미와 인프런에서 한 입 크기로 잘라먹는 리액트라는 강의를 출판한 바 있고 또 다른 강의를 출판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미나의 저의 목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리액트가 무엇인지 다른 누군가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잘 가공된 정보를 모아서 좋은 딕션으로 끝까지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순서대로 오늘의 세미나를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리액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이 리액트는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 역사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이 리액트를 사용하기에 앞서 또는 리액트를 배워보기에 앞서 어떤 점을 고려해보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리액트를 어떻게 배우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전달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벌써 느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그런데 이게 긴장하면은요, 더 빨라집니다. 당황하면 엄청 빨라져가지고 래퍼 수준으로 이제 빨라지는데 최대한 호흡을 가다듬고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혹시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주저없이 빠르다고 말씀해 주시면 다시 가다듬고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리액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액트는 페이스북이 최초로 개발해서 이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 현재 아주 인기 있는 오픈소스입니다. 이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의 UI 라이브러리인데요. 재사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모듈화가 가능한 UI 요소를 쉽고 간결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요즘 오늘날 상호작용이 많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하거나 경쟁자로 불리는 기술에는 Vue.js, AngularJS, 요즘에는 Svelte.js도 경쟁자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쟁자들의 차이점은 뒤에서 리액트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한 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액트는 페이스북을 중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리액트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픈소스의 보고라고도 할 수 있는 GitHub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페이지가 리액트의 GitHub 오픈소스 프로젝트 코드 저장소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대략 18만 개의 스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작 18만 개밖에 안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18만 개라는 수치는 GitHub에 등록된, 즉 GitHub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오픈소스 프로젝트들 중에 8등에 랭크될 만큼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의 장점 중 하나는 무료라는 점 외에도 누구나 이 프로젝트의 발전에 함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액트는 현재 1,538명의 전 세계의 개발자들과 함께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리액트를 실제로 개발자들이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Hub에 리액트라고 검색하면요. 관련된 레포지토리의 개수는 2 밀리언, 즉 200만 개가 있고요. 관련된 이슈는 4 밀리언, 400만 개, 관련 패키지는 5,000 개, 그리고 관련된 유저는 6만 3천 명이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는 2021년 약 6만 7천 명 정도가 응답한 스택 오버플로우의 개발자 설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론트엔드 기술로 등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등을 보시면 jQuery가 있는데요. 과거에 웹 프론트엔드 기술의 상징과도 같았던 저 jQuery를 무려 6%의 격차로 앞서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계적인 통계를 봤으니까 이번엔 국내의 사용량 추이도 한번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는 건 프로그래머스에서 공개한 2021년도 개발자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자, 왼쪽은 프론트엔드 한정 아니고요. 모든 분야의 프레임워크 또는 라이브러리들 중에 주로 사용하는 기술이 무엇이냐라는 설문에서 리액트는 4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체 분야 중에 가장 새롭게 배우고 싶은 기술은 리액트는 771표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액트, 기업에서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딱 조사돼서 정리되어 있는 그런 자료가 아직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유명한 서비스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서비스들은 누구나 한 번쯤 사용해봤고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서비스들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훌륭한 서비스들이 리액트로 개발되었다고 하니 리액트는 기업 차원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채택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액트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면서 리액트는 무엇이고 어떠한 기술인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리액트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액트는 페이스북의 엔지니어 중에 한 명인 조던 워커라는 사람이 개발했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저 환한 인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조던 워커인데요. 이 조던 워커는 어떠한 배경이 있었길래 기존에 사용되던 기술을 포기하고 새로운 기술을 직접 개발해서까지 뭔가를 만들어냈어야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은 2004년 2월 4일 하버드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출시됐는데요. 출시 14년 뒤인 2020년 6월 기준으로 MAU, Monthly Active User라고 해서 월간 실제 사용자가 27억 명에 도달할 정도로 매우 급격하게 성장해온 좋은 의미로 괴물 같은 서비스입니다. 자, 이렇게 괴물처럼 성장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급격하게 많은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어야 됐기 때문에 리액트의 개발팀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겪었냐면요. 첫 번째로는 유지보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코드의 복잡도가 기능이 새로 추가될 때마다 너무 크게 증가하여서 기존의 코드를 읽고 유지보수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 안정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버그가 계속 발생했다고 합니다. 요새는 TDD와 같은 진보된 개발 프로세스 덕분에 프로덕션 상태에서 버그들을 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당시 페이스북에서는 방금 제가 첫 번째로 언급된 그 문제인 코드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예상할 수 없었던 버그가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클라이언트 사이드 즉 웹브라우저에 메모리 누수와 같은 최적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조던 워커는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개발된 기술의 이름이 Fexjs라는 기술입니다. 이 Fexjs는 더 간결하고 구조적으로 웹 프론트엔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Fexjs는 React.js의 전신이 되기도 합니다. 이 Fexjs는 페이스북 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업데이트를 거쳐서 여러분이 아시는 지금의 이름 리액트가 되었습니다. 자, 이 리액트는 이렇게 처음에는 오픈소스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냥 페이스북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렇게 페이스북 내부적으로 리액트를 사용하고 있다가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 리액트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2012년경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개발자들과 함께하게 된 인스타그램의 개발자들은 페이스북 개발팀이 사용하던 리액트를 오픈소스화하여 자신들도 인스타그램에 사용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비췄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요. 그래서 페이스북 내부에서는 리액트의 오픈소스화 작업이 약 1년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1년 뒤인 2013년 5월 29일 미국에서 열리는 자바스크립트 컨퍼런스인 JSConf US 2013에서 처음으로 조던 워커의 발표와 함께 리액트가 오픈소스로서 세상에 공개됩니다. 자, 이렇게 오픈소스로 세상에 공개된 리액트는 이따가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여러 가지 특징들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같은 이런 유명한 많은 서비스들이 너도 나도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액트의 탄생에는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렇게 탄생한 리액트는 기술적으로 또는 비기술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하고 발전합니다. 그러지 못한 것들은 당연히 도태되고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술은 그 기술이 살아가는 시기에 따라 각각 장점과 단점이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도 장점만 있을 수는 없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 시대를 꽉 주름잡던 저 제이쿼리 같은 기술도 새로운 세상이 오면 퇴화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기술에게 왕관을 내어주게 될 수밖에 없듯이 지금 리액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웹 시장에서는 오히려 단점이 되는 부분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맹목적으로 리액트는 이런 특징들 때문에 무조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리액트는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떠한 멘탈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서 유효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지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리액트의 특징과 리액트 도입 및 고려해보면 좋을 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보시면은 좀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듣다가 지루하시지 않게끔 다들 퇴근하시고 필요하실 테니까 최대한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서 간추리고 간추려서 핵심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징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리액트의 특징은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즉 단일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SPA라는 건 위에 보이는 것처럼 웹서버가 단 하나의 HTML 파일을 유지하는 그런 웹 서비스를 뜻하는데요. 이런 SPA는 브라우저의 최초 접속과 같은 초기 요청에 딱 한 번만 페이지 전체를 로딩한 이후에는 페이지 이동에 추가적인 요청을 할 필요 없이 데이터만 바꿔치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런 SPA의 반대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래에 보이는 MPA,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SPA와 반대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HTML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요청할 때마다 HTML을 만듭니다. 그래서 최초 접속이던 아니던 새로운 페이지가 필요하면 브라우저가 웹서버에게 새로운 페이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SPA는 페이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페이지 이동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SPA는 위에 보이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새로운 페이지에 변경되는 요소들만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페이지 이동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자, 1번 페이지가 파란색 페이지라고 가정할 때 2번 페이지로 이동하게 될 때 저 갈색 부분만 바꾸면 새로운 페이지가 될 수 있다면 그 부분만 자바스크립트로 딱 바꾸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라이언트 사이드, 즉 브라우저 차원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구성 요소를 이렇게 렌더링하는 방식을 우리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반면에 아래에 보이는 MPA,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페이지가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페이지를 웹서버에게 요청하고 웹서버는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페이지를 완전히 만들어서 보내주게 되기 때문에 저렇게 파란색, 갈색, 초록색 순서로 전체 화면을 다시 그린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페이지가 이동하더라도 전체 페이지를 다시 그릴 필요 없이 이동 대상 페이지에 필요한 도움 요소들을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바꿔치기 하는 그런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기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마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페이지 이동이 매우 신속하여 굉장히 쾌적한 사용자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말로만 설명드리면 느낌이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SPA와 MPA의 데모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웹 서비스는 제가 간단하게 만든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아래의 개발자 도구를 보시면 페이지가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HTML 문서를 요청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가 변경될 때, 페이지를 이동할 때 브라우저에 깜빡임이 일어나면서 마치 새로 고침하는 리로드 액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던 그런 페이지 이동이죠. 자,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리액트로 구현해서 가져왔는데요.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리액트로 만들어진 SPA는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할 때 화면이 깜빡이지 않고요. 아래 네트워크 탭을 보시면 어떠한 요청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바웃 페이지로 이동했을 때 거기에 동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그 데이터만 제이슨과 같은 객체로 요청하게 되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무슨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처럼 페이지 이동 시에도 깜빡임이 발생하지 않고 매우 빠르고 쾌적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웹 서비스들은 웹사이트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웹 앱이라고 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자, 웹사이트와 웹 앱, 웹 어플리케이션의 차이가 뭐냐라고 말씀하시면 왼쪽에 보이는 위키피디아는 웹사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페이스북은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위키피디아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아닌 정보 전달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키피디아에는 하이퍼링크 외에는 별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즉,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검색도 있고, 뭐 스크랩도 있고 그런 기능들이 추가된 것 같기는 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보이는 페이스북은 사용자와 무수히 많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좋아요도 누를 수 있고 댓글도 달고 게시글도 쓰고 심지어 채팅도 합니다. 이미지 편집까지 요즘에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기존의 고전적인 정보 전달 목적의 웹사이트를 초월하여 마치 브라우저 위에서 프로그램이 단독적으로 실행되는 것과 같은 웹 서비스들을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날의 웹 서비스들은 비즈니스적으로 정보 전달 목적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빠르고 쾌적한 페이지 이동과 수많은 사용자 상호작용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리액트와 같은 SPA에 특화된 기술들이 각광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액트의 첫 번째 특징 SPA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특징은요. 선언형 UI 프로그래밍이라는 특징입니다. 선언형이라는 건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과정은 생략하고 목적만 명시하는 프로그래밍 방법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방문했을 때 토마토 파스타를 먹고 싶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냥 점원분한테 토마토 파스타 하나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선언형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토마토 파스타를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 같은 건 난 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토마토 파스타를 원한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러한 선언형의 반대로는 명령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명령형 프로그래밍은 선언형 프로그래밍과는 반대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하나하나 다 언급하는 방법입니다. 아까와 똑같은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방문합니다. 토마토 파스타를 먹으러요. 자, 근데 우리가 자리에 앉지 않고 곧장 주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방장한테 갑자기 어디 냉장고에서 뭘 꺼내가지고 어떤 후라이팬으로 어떤 오일을 써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접시에 담아서 어디로 가져다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완전 진상이 따로 없죠. 이게 바로 명령형 프로그래밍 방식인데요. 파스타를 먹고 싶다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는, 하나하나 명시하는 이런 방법을 명령형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명령형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리액트가 선언형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어떤 상황에 장점이 될 수 있는지 코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코드는 제가 바닐라, 플레인 자바스크립트로 명령형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작성한 저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1씩 증가하는 간단한 카운터 앱입니다. 이 카운터 앱의 목적은 저 플러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숫자를 1씩 증가시키는 것에 있죠. 플러스 버튼의 클릭 이벤트를 처리하는 왼쪽에 보시면 increase count라는 함수에 제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써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벤트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명령형으로 UI 상호작용을 작성해도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규모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이벤트들이 50개 또는 많게는 100개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핸들러와 DOM 업데이트, 그러니까 UI 요소를 업데이트하는 로직 간의 관계가 너무나도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 어떤 이벤트 핸들러를 수정했을 때, 예를 들어 가장 위에 있는 이벤트 핸들러를 누가 수정하려고 했을 때 다른 이벤트 핸들러의 동작 방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UI 요소를 상호작용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클린 코드를 작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리액트는 이런 문제를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로 해결하는데요. 상태, 즉 state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이 상태가 바뀌어버리면 그냥 DOM을 바꿔버리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코드는 리액트의 상태 관리를 보여주는 아주 단순한 코드인데요. 깊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가볍게 그냥 느낌만 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윗줄에 보시면 useState라는 함수를 통해서 count와 setCount라는 그런 뭔가를 받아오고 있는데요. 저 count는 상태의 값이고 setCount는 그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 저 버튼을 클릭하면 setCount에 기존의 count에 플러스 1을 해서 한 단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선언적으로 아주 간결하게 상호작용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리액트와 jQuery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명령형 방식으로 이벤트를 핸들링하는 jQuery와는 달리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선언형으로 이벤트를 관리하는 리액트가 더 복잡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구현하기가 더 쉽습니다. 물론 jQuery로도 간결하고 구조적으로 작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리액트는 멘탈 모델 자체가 더 구조적이고 간결하게 작성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액트의 특징 중에 선언형 프로그래밍이라는 특징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특징은 컴포넌트 베이스드, 컴포넌트 기반이라는 특징입니다. 자, 우선은 이 컴포넌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정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문하는 웹사이트들은 대부분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죠. 보통은 가장 상단에 저 빨간색으로 헤더가 있고요. 이 헤더에는 뭐 브랜드 로고나 메뉴, 뭐 유저 정보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페이지에서 표시됩니다. 즉 공통으로 사용되는 요소예요. 그리고 헤더 다음으로는 메인 컨텐츠 메인이라는 영역이 있을 거고요. 뭐 페이스북으로 치면 친구 리스트 같은 뭐 사이드바를 표시하기 위해서 어사이드 영역, 그리고 가장 아래 브랜드 로고나 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용 약관 이런 것들이 있는 푸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헤더, 메인, 어사이드, 푸터와 같은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은 이 하나의 화면을 이루는 구성 요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구성 요소를 영어로는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컴포넌트는 그냥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UI 구성 요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리액트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레고를 조립하듯이 이렇게 페이지를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컴포넌트라는 개념의 모듈로 분리하여 UI를 작성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리액트에서는 왼쪽에 보이는 코드처럼 저 JSX라고 하는 문법인데요.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HTML 요소를 리턴하는 형식으로 작성해서 컴포넌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컴포넌트들은 보통 그 함수의 이름을 따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헤더, 메인, 어사이드, 푸터 컴포넌트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데요. 자,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분리된 컴포넌트들을 앱 컴포넌트 안에서 모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분리하여 작성한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조립해서 더 큰 페이지를 구성하거나 더 큰 컴포넌트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앱 컴포넌트의 리턴 내부를 보시면 헤더, 메인, 어사이드, 푸터 함수, 즉 컴포넌트 함수를 마치 HTML 태그를 작성하듯 이렇게 작성을 해놓았는데요. 리액트의 컴포넌트는 이런 JSX라는 문법과 함께 HTML 태그처럼 이용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마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컴포넌트라는 건 일종의 추상화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추상화는 복잡한 과정은 감추고 목적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 가운데 앱 컴포넌트에서는 헤더 컴포넌트를 화면에 나타내라 라는 목적만 명시했고요. 실제 헤더 컴포넌트의 구현은 다른 함수 속으로 숨겨놨습니다. 자, 이런 추상화를 통해서 리액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언형 UI 요소를 작성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가 굉장히 간결하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봤을 때도 구조를 파악하기가 용이해서 가독성이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요소를 컴포넌트 단위로 분할해서 작성하면 이런 가독성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가장 피부로 와닿는 이점을 제가 추가로 한 개만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말 간단한 웹사이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웹사이트는 순수한 HTML로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홈과 오른쪽에 about 이렇게 두 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홈에는 헤더와 메인 그리고 푸터가 있습니다. 자, about에도 홈과 동일한 헤더 그리고 푸터가 존재합니다. 메인 안에 이너 HTML만 조금 다르죠. 자, 이 홈과 about에서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은 아예 코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중복 코드가 발생했죠. 자,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웹 서비스들은 보통 모든 페이지에서 헤더와 푸터가 동일하게 쓰여요. 만약에 이 웹사이트도 그렇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홈과 어바웃 말고 마이 페이지 같은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려면 일단은 저 헤더와 푸터부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걔네들도 동일한 헤더와 푸터를 가져야 되니까요. 뭐 사실 이렇게 페이지를 추가하는 일은 크게 상관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중복 코드는 수정 사항이 발생했을 때 좀 문제가 됩니다.
자, 만약에 헤더의 페이지 이름을 홍길동 페이지로 바꿔달라라는 클라이언트 또는 기획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수정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실 헤더의 이름 수정 정도는 매우 가벼운 수정 사항 중 하나인데요. 근데 이렇게 중복 코드가 모든 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발생해 있으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페이지, 심지어는 내 동료가 만들어 놓은 페이지까지 싹 다 들어가서 모든 중복 코드를 다 수정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웹 개발을 그냥 브루트 포스로 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지금은 페이지가 2개밖에 없어서 그래도 나름 할만하지만 만약에 이미 만들어 놓은 페이지가 100개, 1000개가 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마치 산탄총을 맞은 동물을 수술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산탄총 수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산탄총이 나오죠. 총알이 발사하면 사방으로 튑니다. 그래서 산탄총에 맞은 동물은 총알이 정말 여기저기 사방에 박혀 있습니다. 좀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이런 중복 코드를 수정하는 일 또한 끔찍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 중 하나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아까 살펴본 컴포넌트가 필요해지는데요. 리액트는 이런 구성 요소를 컴포넌트 기반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모듈로 운영할 수 있어져서 이런 산탄총 수술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자, 물론 모든 상황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컴포넌트의 구조는 프로그래머가 자체적으로 설계하게 되기 때문에 컴포넌트의 구조를 잘못 설계한다면 이런 산탄총 수술을 똑같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맹점은 리액트는 이런 산탄총 수술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멘탈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컴포넌트 기반이라는 특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요. 리액트는 버추얼 돔, 가상돔을 이용한다는 건데요. 자, 가상돔, 버추얼 돔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돔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돔도 너무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돔,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란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해서 HTML로 작성된 웹 요소에 우리 자바스크립트로 getElement by ID, getElement by class name과 같은 그런 API로 접근할 수 있도록 브라우저가 변환시켜 놓은 객체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저 HTML 코드를 돔으로 변환시키면 대략 오른쪽과 같은 모양이 되는데요. HTML의 계층 구조를 트리로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돔 존재 덕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로 이 HTML 요소가 화면에 나타난 그 돔 요소를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추얼 돔, 가상돔은 뭘까요? 뭐고 왜 필요한 걸까요? 이 가상돔은 실제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저 돔을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그냥 흉내낸 정말 말 그대로 가상의 돔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돔을 이용해서 브라우저가 화면을 어떻게 그리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렌더링 엔진이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화면에 웹을 그리게 됩니다. 자, 렌더링이라는 건 HTML과 CSS를 우리 브라우저가 화면에 그려주는 작업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렌더링 엔진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브라우저별로 다른 엔진을 사용합니다. 자, 왼쪽에서부터 파이어폭스가 쓰는 게코, 가운데는 크롬과 크로미움이 사용하는 블링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파리가 사용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블링크 엔진의 토대이기도 한 웹킷 엔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 오늘 엔진별의 차이점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대부분의 엔진과 렌더링 프로세스가 유사하고 이 웹킷 렌더링 프로세스가 유사하고 블링크 엔진을 구현하는 데 토대가 되었던 이 웹킷 엔진의 렌더링 프로세스를 통하여 우리 브라우저가 어떤 과정을 거쳐 렌더링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웹킷 엔진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화면을 렌더링 하는데요.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저 노란색 디스플레이까지 이루어지면 화면에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처음에 설명한 HTML을 파싱하여 도무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CSS를 파싱하여 스타일 규칙을 만들고요. 세 번째로 이 돔과 CSS를 통해서 만든 스타일 룰스를 합쳐서 렌더 트리라는 걸 만듭니다. 이 렌더 트리는 웹의 청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이제 실제로 화면을 그리게 될 건데요. 그 다음 작업으로 레이아웃이라는 작업이 수행됩니다. 이 레이아웃 작업은 렌더 트리를 기반으로 이 브라우저 화면 내에 요소들이 어디에 배치되어야 될지 위치를 결정하는 일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작업까지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요소들의 위치까지 결정되었다면 페인팅이라는 작업을 거쳐서 실제로 웹사이트, 브라우저의 웹사이트 화면을 그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렌더링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돔에 만약에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면, 예를 들어 뭐 버튼을 클릭했더니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거나 어떤 요소가 지워지거나 위치가 바뀌던가 크기가 변경되는 등의 레이아웃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4번, 4번 과정인 레이아웃 과정이 다시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리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자, 이 리플로우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 다음 작업도 다시 해야 화면에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페인팅 작업을 다시 수행하는데요. 이렇게 리플로우가 발생하여 페인팅 작업을 다시 수행하는 것을 리페인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 리페인트는 리플로우가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CSS의 컬러, 뭐 색깔이나 백그라운드 컬러처럼 레이아웃에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이런 사소한 변화들은 레이아웃 과정까지는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리페인트만 발생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리플로우와 리페인트 작업은 렌더링 과정 중에 가장 많은 연산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발생하면 심각한 웹의 성능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리플로우와 리페인트가 많이 일어나면 얼마나 안 좋은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add many list라는 함수는 이런 동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myul이라는 아이디를 갖는 엘리먼트를 ulElement라는 상수에 저장하고요. 1000번의 for loop를 통해 1000개의 li 태그를 ulElement에 추가합니다. 되게 간단한 동작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코드는 세 줄로 매우 손쉽게 엄청나게 성능을 낭비하는 배드 프랙티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세 줄의 코드는 지금 저 for loop 안에 보이시는 빨간색 박스 부분이 1000번이나 실행되기 때문에 리플로우를 무려 1000번이나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제가 직접 이 함수를 실행시켜보고 이 함수가 끝날 때까지 대략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1000개 엘리먼트를 추가하는데 무려 7200ms 7초가 걸립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버튼 하나 눌렀다고 7초 기다리라고 하면 다들 화나서 나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개선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for loop를 돌면서 한 번씩 다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list html이라는 변수에 문자열로 저장해 두었다가 마지막에 딱 한 번만 돔을 업데이트하도록 수정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1000번 발생했던 리플로우가 한 번으로 줄게 되는데요. 자, 그럼 성능 측정도 해봐야겠죠. 무려 1000개 엘리먼트를 추가하는데 1200ms, 그러니까 1.2초 정도로 약 7배 정도로 성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왜 설명드렸냐면 이렇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돔을 조작하면 이런 리플로우와 리페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화에 매우 유의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상황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번의 돔 업데이트에 묶일 수 없는 그런 변화들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리액트는 이런 돔을 직접적으로 업데이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상돔, 즉 벌추얼 돔이라는 패턴을 이용해서 해결합니다. 자, 리액트가 채택하고 있는 벌추얼 돔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동작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왼쪽에 파란색 저 돔들이 벌추얼 돔인데요. 위쪽에 프리비우스 그리고 아래에 커렌트라고 보이시죠? 이 벌추얼 돔은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돔을 흉내내는 그냥 가상의 객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리액트에서는 돔의 변화가 발생하면 직접 돔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이 벌추얼 돔을 먼저 업데이트를 시켜봅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 하나하나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벌추얼 돔을 스냅샷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현재의 스냅샷과 이전의 스냅샷을 비교해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벌추얼 돔 아랫게 위에 거보다 노드가 하나 더 많이 달려있죠.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동시에 변경되는 부분들을 한 번에 모아서 단 한 번의 리플로우로 돔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으로 벌추얼 돔은 직접적인 돔 조작보다 모든 상황에서 빠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충분히 빠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에게 효율적인 DOM 조작을 해야 된다는 강박을 효율적으로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액트의 세 번째 특징, 버추얼 DOM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특징부터는 조금 쉬운 특징들인데요. 높은 자유도입니다. 리액트는 정확히 말하자면 자바스크립트의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이 라이브러리 때문에 자유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는 가장 많이 혼동되는 용어 중에 하나죠. 자, 왼쪽은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상황이고 오른쪽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얼추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의 구성 요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특정 기능을 하는 함수들을 모아놓고 불러다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라이브러리는 도구에 비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구는 우리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치나 톱, 삽 같은 도구를 든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도구가 정해진 움직임만 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망치는 못을 박는 것에, 톱은 뭔가를 잘라내는 일에, 삽은 땅을 파는 일에 특화만 되어 있을 뿐이지 망치로 꼭 못을 박아야 된다는 규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똑같이 삽으로 땅을 파면 안 된다는 규칙도 없죠. 라이브러리는 이런 도구처럼 무언가에 특화되어 있을 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던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드의 흐름을 우리가 직접 통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근데 프레임워크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프레임워크라는 거 정의 자체가 표준 구조라는 걸 구현하는 라이브러리들의 모임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라는 것 자체가 이 표준 구조를 구현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조를 벗어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자동차나 비행기, 배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하늘을 날 수가 없고요. 비행기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릴 수가 없고 배를 타고 산을 오를 수 없듯이 이 프레임워크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야만 한다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리액트와 뷰 그리고 앵귤러와의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차이가 큰 부분은 리액트는 라이브러리이고 뷰나 앵귤러는 프레임워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리액트는 이런 프레임워크인 뷰, 앵귤러보다 더 높은 자유도를 갖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코드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높은 자유도를 가지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하여 사용할 수 있고요. 정해진 규칙이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자유도라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번 배워서 어디에나 써라, learn once, write anywhere라는 특징인데요. 이 특징을 여러분이 매력적으로 느끼실지는 모르겠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멋진 특징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 한 번 배워서 어디에나 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리액트를 숙지하셨다면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것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조금의 학습이 더 필요하겠지만요. 이제는 웹이 아닌 안드로이드, iOS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심지어 이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CSS의 플렉스와 같은 일부 속성을 이용하여 마크업을 진행할 수도 있어서 UI 개발이 굉장히 편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디스코드, 코인베이스 이런 유명한 서비스들이 현재 리액트 네이티브로 개발돼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리액트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는 아니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리액트를 도입하시거나 학습하시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해 보시면 좋을 만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술이 장점만 있지는 않으니까요. 우선 첫 번째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액트는 공식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구식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리액트를 구동시키는 데 필요한 최신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해석하고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Node.js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바벨이나 폴리필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구식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액트의 버전을 낮춰서 어떻게든 사용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리액트를 배우고 도입하는 건 별로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그래도 I를 사용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완전히 없진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추천드리는 방향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러닝 커브, 학습 난이도입니다. 리액트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자유도가 높은 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높은 자유도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자, 뷰의 경우 프레임워크에서 제한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개발자들 간의 코딩 스타일에 어느 정도 통일성이 좀 생깁니다. 반면에 리액트는 자유도가 높아서 개발자들마다 코딩 스타일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나 서드파티들을 필요로 합니다. 또 뷰의 경우에는 뷰에서 제공해주는 문법만 어느 정도 알아도 어느 정도 뭐 잘 동작하는 거를 볼 수는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토이 프로젝트 정도겠지만요. 자바스크립트를 잘 몰라도 대충 배워가지고 입문해서 써먹을 수는 있습니다. 즉, 뷰는 러닝 커브가 리액트에 비해서 낮아서 입문이 쉽고 빠릅니다. 반면에 리액트는 코드를 보시면 거의 이거는 순수 자바스크립트 느낌이 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비즈니스 로직이나 설계에 있어서 입문 전에 기초 수준의 자바스크립트 학습이 강제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웹 프론트엔드 개발에 아주 가볍게 입문 정도만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리액트보다는 뷰를 더 추천드리는 바이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깊게 공부해보고 싶으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은 자유도로 더 유연하게 더 대부분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리액트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리액트 학습 전에 도입 혹은 고려해 보실 만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리액트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바스크립트 선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언급해드렸지만 리액트는 결국에는 많고 많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바스크립트를 할 줄 모르는데 리액트를 배워서 쓴다는 건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데 한국어 랩을 한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자바스크립트 학습을 먼저 선행하신 후에 리액트를 학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Node.js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사용 방법을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이 Node.js는 자바스크립트를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실행시켜주는 런타임이죠. 이 리액트는 Node.js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학습 전에 이 Node.js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 위주의 학습입니다. 자, 이거는 뭐 대부분의 다른 기술들도 동일한 얘기가 될 텐데요. 저는 이거는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리액트는 특히 더 프로젝트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면은 리액트는 문제 해결 방법이 딱 하나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자유도가 높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어떤 동일한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상황에 따라 또는 개발자마다 또는 기업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만들고 사진 몇 번 찍고 그냥 땡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해서 만들어보고 가능하다면 배포까지 해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해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군다나 요새는 간단한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파이어베이스나 넷리파이, 벌셀과 같은 서비스들 많아졌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진영에서는 토이 프로젝트 하기가 비용적으로도 인력적으로도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프로젝트 위주의 학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리액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의견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리액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번 세미나를 시청하시고 리액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더 생기신 분들을 위해서 제 강의를 소개해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는 소개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데미와 인프런에서 리액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이름은 한입 크기로 잘라먹는 리액트이고요. 유데미에서는 웹 개발 분야에서 전체 5등을 하고 있고 인프런에서는 아직 2주밖에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진 않았지만 LG CNS 임직원분들도 듣고 계십니다. 자,
자, 그리고 수강생분들께서 작성해주신 좋은 후기들 덕분에 해당 강의의 종이책 출판과 관련하여 출판사들로부터 많은 제안을 받았는데요. 그중에 인사이트 출판사와 함께하게 되었고 이제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쯤에 종이책으로 강의가 출간될 예정입니다. 자, 제 강의는 2022년 1월에 지금 한 달 전이죠. 그때 출판돼가지고 지금 현재 안정적인 버전으로 최신 버전인 리액트 17.0 버전을 기준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한 입 크기로 잘라먹는 리액트라는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정말 기초부터 실전까지 세세하게 다 잘라서 커리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자바스크립트 기초부터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바스크립트 이미 할 줄 아신다고 해도 복습 구성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드.js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고 노드.js 탄생 배경과 간략한 사용법, 멘탈 모델 중심으로 강의가 제작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실전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해서 배포까지 경험을 하고요. 링크 프리뷰라고 할 수 있는 오픈 그래프까지 다룹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강의 소개였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제 세미나 참가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소정의 제가 드릴 수 있는 디지털 답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 강의가 인프런에서 얼리버드 할인으로는 약 3만 원, 정가로는 4만 1,000원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현재 세미나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5,000원으로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는 쿠폰을 세미나 신청 시에 기입하셨던 메일로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혹시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10,000원에 시청하실 수 있는 수강권 답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이고요. 자,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